오늘은 기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업들에는 항상 이슈가 있지만 최근에는 정말 큰 규모의 소식들이 특히 대기업으로부터 많았습니다. 한때 세계 시장에 발도 못 붙였던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의 반도체 종주 회사인 인텔을 쪼개서 사들였습니다. SK하이닉스의 이야기입니다. SK는 대규모 인수합병을 종종 하는 편입니다. 특히 반도체에서 그랬습니다. 애초에 하이닉스도 합병한 회사였고 거기에 도시바를 얹고 이번엔 인텔을 또 얹었습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재판 전에 밀린 일정을 몰아서 해결이라도 하듯이 바쁘게 해외를 돌아다니고 있고 정의선 현대차 신임 회장은 막대한 충당금을 쌓아서 엔진 결함 악재의 정면 돌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오늘 관련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깊게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이닉스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인텔의 낸드 부문을 인수하겠다라고 했는데 규모가 10조 3천억 원입니다. 이 인수가 이루어지면 SK하이닉스가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 삼성전자에 이은 세계 2위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 그 시장 점유율 보게 되면요, 네. 낸드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34%로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일본의 이제 키옥시아. 그 옛 도시바라고 하죠. 네. 키옥시아가 이제 17%로 2위고요. 3위가 이제 그 웨스턴 디지털 미국 회사인데 네. 15%. 그다음에 이제 인텔 12%,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한 11% 되거든요. 둘이 합치게 되면 한 20% 넘어가면서 키옥시아 점유율보다 높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D램 메모리 사업 이어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사업에서도 삼성전자에 이어서 이제 2위를 형성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한국 기업이 천문학적인 그런 M&A 비용 10조 3천억이라는 걸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그 인텔의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사업부를 인수한 거는 상당히 이제 그 M&A 역사에서도 주목할 만한 거고요. 네. 실제로 그 SK만 보더라도 2012년도에 하이닉스 인수하고 2018년도에 옛 도시바 키옥시아 지분 투자한 거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규모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뭐 참고로 우리나라 그 M&A 역사를 보더라도 2016년도에 그 삼성전자가 미국 그 전장기업 하만 인수를 했을 때 80억 불이었거든요. 네. 그거보다도 한 1조 원 정도 큰 규모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SK 하이닉스가 그 반도체 메모리 쪽, D램 쪽 이외에 낸드 플래시 쪽 사업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반도체 D램은 흔히 컴퓨터에 들어가는 램입니다. 기계가 켜진 동안에 작동을 하면서 정보를 임시로 저장하는 반도체고요. 또 낸드 플래시는 흔히 하드디스크라고 부르는 장기 저장 장치 반도체입니다. 컴퓨터 전원이 꺼져도 정보가 저장이 되는 거고 요새는 뭐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SSD가 점점 표준이 돼가고 있죠. 이 둘을 총칭하는 말이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SK하이닉스는 뭐 D램에서는 삼성전자에 이어서 2위지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낸드 플래시 부문에서는 5위권이었습니다. 자, 교수님, 특히나 이 낸드 플래시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업황이 부진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인수를 결정했다라는 게 좀 의아하기는 한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 그 시장이 수요가 위축되고 있는 거에 비해서 공급이 좀 과잉됐다는 과점 시장 형성을 지금 띄고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SSD가 사실 그 하드디스크 드라이버 대용량 저장 장치를 대신해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일종의 그 대용량 저장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그 노트북이라든지 PC라든지 뭐 게임용 콘솔 이런 데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메모리예요. 최근에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그 앞으로의 전망을 내다보고서 SK 하이닉스가 투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사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D램 사업보다 낸드 플래시 사업에 좀 뒤늦게 참여하다 보니까 매출 비중으로 보게 되면 D램이 한 70%, 낸드 플래시 쪽이 한 30%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낸드 플래시 쪽의 그 사업 경쟁을 강화시켜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그 인텔의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다롄에 있는 중국 다롄에 있는 생산 그 설비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생산량도 늘릴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됐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뭐
반도체 생산 라인 하나 구축하는데 10조에서 15조 정도 들어간다고 했을 때 다른의 생산 시설을 이제 하나 인수했다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뭐 SK 측에서는 그렇게 뭐 높은 비용이 아니다 네.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10조라고 하면 상당히 큰 그 규모가 될 수 있고요. 어쨌든 이 SSD가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사업 쪽에 상당히 핵심 그런 사업보거든요. 이쪽에 대한 그 사업을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SK 하이닉스 이 소식이 전해진 당일에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 예고됐던 뭐 선반영됐다고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떨어졌다고 한다면 역시나 인수 자금을 좀 걸림돌로 보는 투자자들의 시각이 많았다는 얘기인데 뭐 승자의 저주 유명한 말 아니겠습니까? 10조 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이 투자를 벌이면 하이닉스의 경영, 나아가서 SK 그룹의 경영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그 기대보다는 주가가 이제 떨어졌죠 오히려. 예. 그러니까 장 초에는 한 그 9만 원 이상까지 갔다가 2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전 거래일 대비 한 그 3% 떨어져가지고 한 네. 8만 5,200원에 이제 마감을 어제 했어요. 근데 그 일반 그 이제 증권 시장에서 평가하기로는 SK 하이닉스의 그 10조 원 투자해가지고 인수한 게 좀 부담되지 않느냐. 네. 특히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쪽 사업이 좀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너무 큰 돈 투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재무적 사항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SK 하이닉스의 부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부채 비율이 많이 개선이 돼서 한 40%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현금 흐름 측면에서도 양호하고 지금 현금 자산, 현금성 자산이 한 4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0조 원이라고 그러면은 조금 이제 부채 비율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네. 충분히 이제 조달 가능한 이런 네. 비용이라고 봤을 때 기업들은 뭐 200%씩 쌓는 감내 경우도 가능하고요. 있으니까요. 다만 일단 그 2019년도 지금 그 영업 손실이 낸드 플래시 사업 쪽에서 한 2조 원 후반대 정도가 나온 기록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되는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3조 원에서도 아직 흑자로 전환되지 못한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5G 스마트폰이 이제 고용량화되고 그다음에 일단 그 서버용 뭐 SSD에 대한 수요가 이제 증가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HDD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가 SSD로 이제 전환되는 어떤 수요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쪽에 대비해서 미래를 보고 이제 투자하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들고 참고로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그 이제 여러 가지 시장 전문기관들 그 뭐 평가하는 거 보게 되면 올해 한 27%의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시장이 성장할 거다. 그다음에 2019년도부터 2024년까지 뭐 연평균 한 13% 이상의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된다는 거에 어느 정도 참조해서 투자를 결정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난해 7월에도 사실 지금과 거의 똑같은 내용의 인수설이 등장을 했거든요. 중국의 다롄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인텔의 낸드 플래시 부문을 SK 하이닉스가 인수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중국 매체 몇 곳에서만 소문처럼 나오고 금방 사그라들어서 그냥 풍문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1년여가 더 지나서 이제 성사가 된 건데 그때는 안 됐고 이제 와서 된 이유를 좀 생각해 보자면 아무래도 미중 관계를 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된 상황을 좀 피해가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포석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사실 M&A 딜이라는 게 사실 물밑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사실은 그 인텔 측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낸드 플래시 사업 쪽을 이제 접는 어떤 수순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인텔하고 SK 하이닉스의 그동안의 어떤 그 이해관계가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큰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낸드 플래시 사업 쪽의 어떤 사업성 이런 거를 이제 면밀히 분석하는 기관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텔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사업 자금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신기술 시장, 뭐 5G라든가 뭐 자율주행 차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진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 시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하는 기간이었다고 봤을 때 아마 이제 어떻게 보면 양쪽이 윈윈하는 어떤 그 사업 전망을 좀 평가하는 타진하는 기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게 그렇게 길기도 하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기업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 얘기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금 베트남을 찾았죠. 총리를 만났다고 하는데 뭐 총리와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뭐라도 그 기업 입장에서는 선물을 들고 가는 게 관례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를 좀 약속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관측이 있거든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뭐 당초에는 그 삼성 SDI의 그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베트남 현지에다 이제 건립하는 거를 계획하고 또 의무행 수행 푹 총리하고 이제 사전에 있던 그 뭐 의사 교환이 있었다 이런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요. 네.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보다도 최근에 이제 반도체 시장 베트남 북부 쪽에 이제 그 호치민에 이제 스마트 호치민에 있고 그다음에 북부 쪽엔 지금 이제 스마트 공장이 설립이 돼 있는데 예. 그쪽에 대한 어떤 연구 개발 설비를 좀 늘려달라 이런 주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1995년도에 그 삼성이 이제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이후에 그 베트남 그 북부 쪽에 이제 그 스마트폰 그 생산 기지가 사실 계속 성장을 해왔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3억 대의 이제 그 스마트폰을 생산하는데 연간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를 이쪽에서 담당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생산 설비 좀 늘리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베트남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삼성의 성공이 이제 베트남의 성공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네. 실제로 이제 그 베트남 현지 기업이 그 삼성의 어떤 그 연구개발 분야, 그 글로벌 체인망에 좀 같이 연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주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연구개발 그 설비를 좀 늘려서 베트남 현지에다 투자를 하겠다 이런 화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선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글로벌 생산 기지로서의 베트남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그런 어떤 그 거점으로서 네. 또 베트남이 상당히 중요하게 타겟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어떤 결과가 좀 나올지 뭐 며칠을 뒤면 나오겠죠. 그거 좀 기다려봐야 되겠고요. 바로 다음 기업으로 가보겠습니다. 현대차인데요. 현대차가 자체 개발했던 주력 엔진 세타2 관련해서 충당금을 막대하게 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꽤나 오래된 문제였죠. 뭐 벌써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3조 4천억 원의 충당금이 쌓여서 3분기 실적에 반영이 되면 아마도 적자를 기록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대한 충당금을 갑자기 쌓겠다고 발표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시장에서는 이제 빅베스라고 해가지고 네. 한꺼번에 이제 좀 부실을 좀 털고 가겠다, 새로운 어떤 그런 쪽으로 나가겠다 이런 뭐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네. 어쨌든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지금 그 세타2 엔진이 사실 세타 그 초기 버전의 좀 그 어떤 발전된 그런 엔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타 엔진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현대자동차가 독자 개발을 해가지고 일본 미쯔비시라든가 미국의 다임러 쪽에 이제 엔진 수출을 해가지고 각광을 받기 시작한 엔진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2009년도에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가 시장에서 이제 강화되면서 개발된 게 이제 그 직분사 형태의 세타2 엔진인데요. 네. 이게 뭐 엔진 출력도 좋은데 문제는 2015년도에 갑자기 자동차가 이제 중간에 멈춰서는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이제 엔진의 어떤 그 직분사하는 쪽에 어떤 결함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죠. 그러다가 뭐 실제로 2015년만 하더라도 한 40만 대 이상의 리콜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2017년도만 하더라도 이제 120만 대 리콜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엔진 결함 문제가 이제 시장에서 계속 논의가 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이제 어떤 그 품질 개선의 어떤 기회로 이제 삼고 좀 더 이렇게 그 현대자동차의 품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쪽으로 가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3분기에 엔진 품질 개선 비용으로서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3조 한 4천억 정도 충당금을 네. 이런 그 영업 실적에 반영하기로 지금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3분기 이제 적자가 불가피할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가 그 이런 그 자사 제품에 대한 그 품질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이번 기회에 이제 반영됐다고 보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현대자동차 계획하고 있는 신사업 부분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거기 때문에 자사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큰 결심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대기업들의 행보 짚어보고 평가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